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불보고지를 불태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시대가 왔다는데 의견을 달리할 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연 한미,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향배가 어떤 식의 변화를 갖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과연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계기를 언제쯤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요. 아마도 이 물음에 가장 정답에 근접한 답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자, 북미 관계 혹은 남북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재선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리는 있어요. 근데 뭐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예. 싱가포르까지 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또 성조기와 인공기를 아주 교대로 걸어놓고 사진 찍고 그야말로 정상 국가로 일약 등극하는 그런 꿈 같은 세월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떻게 보면은 북핵 문제 해결의 정석을 합의를 했어요. 예. 말하자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소위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합의만 했지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실무 관료들한테 대통령이 발목이 잡힌 형국이 돼버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진도가 못 나갔죠. 예.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때와 같은 그런 속도감에 있는 그런 그 진전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예측 가능한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좀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책을 잘 세워서 미국을 설득하면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바이든이 당선됐으니까 예측 가능성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 근데 이런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바마 시절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는데 뭐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그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는 오바마 정부만의 선택은 아니었었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정책을 앞세우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회담에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담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버리니까 미국으로서는 뭐 손해볼 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북핵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한테는 북핵 문제가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이 싫다고 관심 없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왜 서두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오바마 정부 4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정확히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지금 당선자는 자기가 결정권이 없었지만 이게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지금 반성하고 있을 거고 그때는 한국 정부가 그걸 전략적 인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밀어넣은 측면이 있으나 이제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으로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식으로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끌고 나가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후에 한국 정부와 막 기회를 같이 하는 예. 그런 대북 정책, 북핵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라고 기대합니다. 트럼프 시절 때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 뭐 이야기했었고 또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무 협상? 그러면 예. 우리 정부가 조금 끼어들 여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탑다운 방식의 회담은 싫어하죠. 전통적으로 미국이
탑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고 그랬었습니다. 클린턴 때나 부시 때나 오바마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만 이제 미국의 대외 관계 그 북핵 정책 역사상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회담을 했었죠. 예. 근데 바이든은 일종의 그 트럼프가 하던 것은 뭐든지 안 한다는 일종의 ABT, 예. Anything but 트럼프 그 기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텀업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이미 그 시사를 했고 근데 정상회담을 하기가 어려운 또 그 이유는 그 2차 TV 토론 때 바이든 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불량배다. 예. 그러나 그가 북핵 능력의 축소를 약속하면 내가 못 만날 것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셈법으로는 먼저 능력을 축소하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하고 회담을 성사시키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예. 똑같은 조건에서 북한이 약속을 하면은 미국도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면서 다음 단계 약속을 내놓고 그걸 또 맞춰가면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회담을 하려고 하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북한이 핵능력 축소를 약속하면이라는 조건절은 북한이 굽히고 들어오면이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확실한 난 증거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 때 북한 입장으로는 우리가 뭐 그 핵시설도 폭파하고 나름 할 걸 했는데 미국은 우리한테 하나도 준 게 없다. 이런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12 싱가포르 회담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예. 한국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서 그것까지 잘 됐는데 그 회담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 관료들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냥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원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 그 판단이 드니까 특히 종전선언도 해주겠다고 그 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고는 선제적으로 그야말로 선물을 주는 식으로 일을 벌였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선물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셈법이 틀렸구나. 예, 미국이 셈법을 고칠 때까지는 우리는 일체 협상에 안 나간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게 됐고 19년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에는 그 입장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 이건 아직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듯이 바이든 정부 출범 때까지 우리는 뭘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죠. 바이든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북핵 문제를 다룬 소위 실무 그룹이 팀워크가 짜여지려면 최소한도 6개월은 걸립니다. 예. 상원 청문을 거쳐야 되니까 그때까지 놀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한시가 급하고 예.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핵 문제 해결되면 좋고 안 돼도 그뿐인 그런 느긋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선용하자. 말하자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예. 북한의 인도적인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특히 이제 보건 의료 쪽은 이거는 이미 문 대통령이 북쪽에다 제안도 많이 해놨지만 그런 쪽의 일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그건 뭐 그 대북 정책 실무팀이 꾸려지지 않아도 백악관하고 청와대가 잘 보조를 맞추면 안보부장관은 바로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10일 날 있었던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 사랑하는 남녘동포들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정히 전하면서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북관함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두 손을 맞잡자는 이야기는 일단 코로나 위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은 보건 의료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꼭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는 그 뉘앙스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남쪽의 대통령한테는 친서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그날 연설에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민간 차원에서 먼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6개월 동안 북한과 좀 풀어나가겠다. 이건 유엔 대북 제재도 걸리는 문제도 아니고 또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아니니까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하는 것을 미국이 적절하게 용인해 준다면 그 남북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북핵 문제가 풀려 나갈 수 있도록 말하면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뭐 말귀를 알아들 거예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선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14분간 했다 그래요. 그 사이에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긴밀히 협력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 또 미국이 급한 게 아니니까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지만 북한한테는 많은 대외 관계에서 문제 중에 순서가 한참 밑에 가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중국이에요. 중국 견제. 벌써 북핵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제기를 하니까 그건 뭐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답변을 했지만 그쪽에서 먼저 미국이 지금 트럼프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 이거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완전히 에워싸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가두는 컨테인먼트를 죄송합니다. 컨테인먼트 물 한 잔 드시죠 옆에. 라인을 치자는 건데 그동안에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이미 뜻을 밝힌 것이 일본,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일본, 호주, 인도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첫 통화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야 이게 이제 앞으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예. 우리가 거기 동맹끼리 같이 손을 잡자고 그러는데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맹이 아니야 할 수도 없고 예. 또 일본이 뭐 앞장서 가지고 미국의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도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 정치 상황을 막 끌고 가면은 그 참 어려워지는데 그럴 경우에 한중 관계가 복잡해지고 아마 그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중국은 사드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보복 조치를 우리한테 할 겁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 풀려고 지금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바이든은 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북한을 예를 들어 뭐 더 압박한다거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뭐 그렇게 그냥 내팽개쳐 두거나 하면 북한은 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 행정부가 원하진 않을 텐데요. 중국에 의존을 한다는 게 뭐 기껏해야 뭐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정도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한테 크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렇게 미국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중 포위 전략에만 주력을 하면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또 한 번 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그게 북한의 스타일입니다. 예. 매번 미국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들의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위 러브콜을 하는 게 아니라 벼랑 끝 전술로 관심을 끄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몇 번 성공을 했어요. 성공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글쎄, 이제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미국과 한판 승부를 내야 되겠다는 조급한 생각에 그런 일을 벌여놓으면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을 친한파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관계, 워낙 존경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그게 혹시 남북 문제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외교의 영역에서 친근성이라고 그런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에 50년이나 정치를 하는 동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이죠. 민주당 쪽의 사람들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인맥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박지원 국정원장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뉴욕에서 사업할 때 바이든 상원의원하고 가까웠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마도 제가 내막은 잘 모르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했던 관계로 예. 그 과정에서 다리를 놓는데 박지원 당시 뉴욕에서 사업가니까 사장이죠. 이 역할을 하면서 바이든과 친분이 생겼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원장의 바이든과의 관계 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바이든 당선자하고 굉장히 가까웠다. 예. 부통령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유엔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가까웠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으니 그것을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여야가 어디 있고 전 정부 지금 정부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반기문 총장도 정부가 손을 내밀면은 도와주리라고 봅니다. 예. 강경화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야당과 보수 언론은 왜 갔냐? 시기상 잘못됐다. 이렇게 그건 비판. 괜히 하는 소리고.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 폼페오 장관이 오기로 했다가 못 오면서 와서라도 만나자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카운터파트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서는 작별 인사하러 가는 의미도 있지만 또 폼페오 장관은 불복 라인에 섰으니까 어쨌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면서 만나야 되는 거고 간 김에 바이든 쪽의 인맥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도리죠. 예. 왜 가기는 왜 가요? 그렇게 해서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큰 힘이 되죠. 아니, 예. 티끌모아 태산인데. 알겠습니다. 예. 왜 갔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도 밝혔었고요. 또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 의회 의원 여러 명들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분간 종전선언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아니,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건 없고. 예. 지금 이게,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99년 9월 달에 클린턴 정부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 당시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클린턴 정부 1기 국방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 당시에는 대북정책조정관이었는데, 윌리엄 페리가 만들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세칭
페리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20년이 지났지만은 한번 좀 써볼 필요가 있다. 예. 일단 민주당끼리였기 때문에 또 하나 물론 그때는 북한이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고 미사일의 사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한 1,500km 정도밖에 안 나갔을 때인데 이제 미사일 사거리도 늘어나고 핵실험도 6번이나 한 북한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게 적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원리는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문제는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수교해주고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은 예. 북한은 핵을 언제든지 내려놓겠다는 거죠. 예. 그건 도바다리 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정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말이 그 북한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건데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사실은 그 페리 프로세스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접근을 하지만은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핵 개발을 중단하면은 마지막에 3단계에 가서는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하고 한 번 더 평화협정을 체결해 준다. 그거였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날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던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자.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한 번 더 평화를 가져오자.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만 쓸 수 있는 거고 당시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 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쪽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페리 장관이 직접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만 한다면 자기들이 핵 개발도 안 하고 미사일 개발도 할 필요가 없다. 수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침 조약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야만 수교로 넘어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해 준 게 북미 수교, 평화협정.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화 하겠다. 두 가지를 미국이 주면은 비핵화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야, 이거. 알겠습니다. 좀 물 한잔 드시고 그 사이 지금 재난 방송이 하나 들어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나온 재난 방송인데요. 건조특보 대비 산불 예방 수칙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불로키를 삼가하고 입산 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산불 방지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산림청 042-481번에 4119번 혹은 소방서 119, 경찰서 112, 가까운 시군구 산불 방지 대책본부로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재난방송 안내해드렸고요. 자, 계속 얘기를 이어지면 일본 쪽에서 도쿄올림픽 때 각국 정상을 초청해서 북핵 육자회담을 하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일본은 아이디어가 원래 많은 나라입니다. 예. 그 실현 가능성 김정은 위원장이 도쿄까지 간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완오브댐으로 나타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예. 스타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북일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북일 정상회담은 그냥 무조건 만나자는 얘기를 일본에서는 잘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있어요. 예. 과거사 문제는 여러 가지 징용 문제도 있고 위안부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일제 35년 통치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배상금을 톡톡히 쳐주지 않으면 만날 필요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에요. 예. 배상금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입장이 확실해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했던 8억 달러 그런 것처럼 배상을 받아야겠다 이 말이네 북한도. 그렇죠. 지금 그때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렇겠죠, 입장이고 아무래도. 예. 이미 2002년 9월달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 직접 들어가서 북일 정상회담을 했죠. 그다음에 공동 성명도 합의를 해서 발표했는데 그때 내막적으로 한 300억 달러를 일제 35년에 대한 배상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또 그 대신
납치자 문제를 깨끗하게 북한이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상금을 주는 조건이 한 방에 확 주지 않고 예. 우선 세도막을 친다 이러니까 북한에서 별로 흥미를 잃었고 또 하나는 그때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요코다 메구미의 유고를 찾아서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사실을 그냥 즉석에서 공개해가지고 일본 여론이 뒤집어져 버린 바람에 북일 관계 정상화는 그걸로서 끝났습니다. 그때 예. 그 뒤집은 사람이 당시 고이즈미 총리를 수행했던 관방 부장관 자격으로 수행했던 아베 신조입니다. 어허. 아베 신조가 일을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그 반복 의식을 키워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총리를 지금 몇 년을 했습니까? 예. 최당수 총리가 됐죠. 예. 그러니까 대북 적대감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 총리를 했던 아베 총리의 계승자인 스가 요시히데에 대해서 북한이 신뢰를 할지 조금 차별을 한다고 그러는데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물밑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그거를 제일 중요한 일본 의제로 삼겠다고 하면은 그 가능성은 없다고. 가능성 사라지 그런 걸 희박해지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뭐 사국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그거는 솔직히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뭐 아직 시끄럽긴 합니다만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북한이 조용하네요.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완전히 있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기다릴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랐던 그 심리 저변에 트럼프가 되기를 바랐던 그 정서가 조금 반영된 것 같기도 하지만 저 사람들이 뭐 바이든이 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뭐 중계방송하고 하는 그런 처지는 그리고 저번에 요즘은 연말을 앞두고 그때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었던 10월 10일 날로부터 연말까지가 딱 80일입니다. 예. 80일 동안에 내년 당대회를 아주 화려하게 꾸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80일 전투를 독려하는 기사밖에 없어요. 노동신문에. 80일 전투. 그러니까 대내 상황만 보도를 합니다. 예. 대내 단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년도부터 새로운 경제 그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기초를 지금 쌓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대남이나 대미에 대해서 뭐 발언을 이 기사를 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 확실하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한때 또 남한 당국자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 중재자 말하면서 결국은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냐 남한이. 그렇죠. 예. 그런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그런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었는데 이제 정권이 미국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좀 바뀌는 겁니까? 아니 뭐 그 미국 정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도 신년 할애식 때부터 작년과는 2019년과는 달리 좀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넓혀 나가겠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눈치를 좀 덜 보고라도 뭔가 풀어 나가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북한에도 코로나가 들어가면서 1월 29일 날 국경 폐쇄를 해버리고 일체 외부 접촉을 안 하니까 우리가 뭘 그 남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싶어도 이를 벌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대북 라인이 그 구상이 끝나기 전에도 뭔가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은 우리 정부가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은 아마 우리 정부가 저희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될 겁니다. 그때는 좀 섭섭한 게 있었지만 그 한 번 섭섭한 걸 가지고 평생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